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6월 평가원 세계질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개념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출 강의도 아직 완강 안 됐지만 개념 기출 강의 공부했으면 무난히 만점 받을 수 있는 쉽게 출제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등급 컷이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게끔 우리한테는 바람직하죠. 두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조금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 학습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등급 컷이 낮았다.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인 거지. 절대 이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수능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한 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되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최근에 이 평가원 메타를 살펴보면 어렵게 출제되질 않아요. 특히나 통계 자료에서 세계지리는 이제 지역지리 19번 문제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지역지리 백지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는 올해 6평과 9평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6평 경향을 메타라고 하죠. 메타를 반영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쯤 끝나고 나면 7월 중순쯤에 메타 강의 시작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지역지리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 올해 선생님 개념이랑 기출 커리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6평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 6평을 당연히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 듣고 또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이 분석하고 그 복습할 수 있게끔 빈칸 채우기 OX 느낌으로 20문항 1번부터 20문항까지 모두 분석해가지고 자료실에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또 연습을 꼭 하시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세계지도죠. 세계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란 지도는 경의선 개념이 적용되었고 신대륙이 표현되지 않고 우리나라 제작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가가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경의선 개념이 적용되었고 신대륙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서양에서 제작된 유럽에서 제작된 메르카토르 지도 니은이 되고요. 그리고 세 개의 개념 모두 다 충족하는 것이 지구 전후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가나다 기니디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배열되어 있으니까 기니디 바로 찾아서 1번으로 풀어주세요. 1번부터 소구포 쓰지 마. 소구포 쓰는 거 나 극혐한다. 자료에서 풀로 해주고 문제 푸십시오. 이렇게 세계지도 어렵게 절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도시 문제이고 지역지리 문제이고 또 공간 정보로도 나와 있지요. 자, 템스강입니다. 요걸로 이제 끝나죠. 타워브리지 요걸로 끝나고요. 위도경도 북위 50도 강조 많이 했던 것이고 바로 본초 좌우선에 위치한 곳 요게 바로 런던입니다. 영국의 수도이자 수위도시죠. 자, 그 다음 나도시는요, 유럽연합의 본부입니다. 북대서양조약,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나토 가입, 요거 때문에 세계 이슈가 많죠? 요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유럽연합의 본부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벨기에의 수도입니다. 수위도시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과 크게 위도 차이, 경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런던에 비해서는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이게 벨기에의 브리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페라 하우스 이걸로 끝나죠. 호주의 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위 도시인 시드니가 되겠습니다. 시드니의 경도가 동경 150도였다라는 거 우리 많이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1번 국제연합본부가 위치하는 것은 뉴욕이 되고요. 네, 브리쉘은 해당 국가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수위 도시는 아니에요. 답은 2번이 되고요. 랜드마크론 에펠탑에 있는 것은 프랑스 파리가 되겠죠. 다가 속한 국가는 나가 속한 국가보다 인구밀도, 호주는 대표적으로 인구밀도 낮은 곳이죠. 그치?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전체 인구가 남한의 인구보다 적으니까요. 따라서 틀렸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항구 도시다. 네, 시드니는 맞지만 브리쉘은 아니죠. 브리쉘은 내륙에 위치합니다. 벨기에 이렇게 했으면 남부와 북부, 남부의 왈로니아,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 간의 갈등이 있지요. 플랑드르가 분리를 추진하고 있지.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역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브리쉘이라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는 아니다, 내륙이다라는 것이고, 런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던데 런던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안가로부터는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략 한 100km, 한 8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템스강이라는 게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전부터 큰 배가 바다에서 템스강을 통해서 바로 런던까지 왔기 때문에 런던항이라는 곳은 옛날부터 대항해 시대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초 좌우선도 딱 경계를 한 것이고요.
뭐 그런 느낌? 또 게임에서 대항해 시대에서 런던하고 되게 큰 규모의 항구로 나오고 여러분들 그 원더우먼 1 있죠. 원더우먼 1에서도 이 원더우먼이 자기 살고 있던 그것을 떠나가지고 런던에 올 때 큰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런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런던이 항구 도시로서의 그 기능이 과거만큼 크진 않지만 일종의 항구 도시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네, 바다를 접하고 있다. 접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접하고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내륙으로 들어왔으니까 항구 도시긴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디테일한 거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출제자의 의도는 브리셀은 아니다라고 해서 골랐는데 선지를 출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아니냐? 이거 있는데 네, 항구 도시긴 맞으나 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기후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기후 문제는 항상 기후 지도부터 체크합니다. 북극해 주변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 적어주셔야 되죠. 툰드라 기후이고요. B는 이제 프랑스에 점찍혔으면 내륙에 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리도 이제 항구 도시가 당연히 아니죠. 파리는. 자, 파리는 CFB가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의 해안가 지역인데요. 제주도보다 저위도다. 요건 이제 상하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CFA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은 EF 기후에 대한 특징이죠. 기억 탈락. 자, B는 CFB는 A보다 자 1월의 태양 고도입니다. 요것도 쌤이 개념되게 줄 때 강조를 많이 했는데 1월의 태양 고도라는 것은요. 정오의 태양 고도라고 할게요. 정오의 태양 고도는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점이 높습니다. 따라서 7월에는요. 북해기선 지역이 가장 높고요. 1월에는요. 남해기선 지역이 가장 높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가 태양 고도가 평균적으로 높고 이거보다 고위도, 북반구로도 남반구로 고위도 지역은 태양 고도가 무조건 낮아요. 그래서 시기와 상관없이 A는 훨씬 더 북극점에 가까운 고위도이기 때문에 태양 고도는 B보다 A가 무조건 낮게 됩니다. 그래서 B는 A보다 1월의 태양 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 되죠. 뭐 1월, 뭐 7월 상관없이 말이죠. 자, 디귿입니다. B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네, CFB 건기가 없고요. 얘도 건기가 없습니다. 둘 다 건기가 없지만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아시아 지역, 몬순 아시아라고 하죠. 계절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는 여름에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에 의해서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죠. 따라서 B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라고 하셔야겠죠. 여름 강수 집중 높은 것은 CF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위도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연교차는요. 네, 중위도의 동쪽이 크다라는 교육과정상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요걸 활용합니다. C는 B보다 연교차 크다. 옳은 설명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후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공업지역이고요. 자, 1번 바로 가겠습니다. 첨단산에 발달한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요. 바로 런던 주변 지역이죠. 영국에. 그래서 1번 틀렸고 A는 이제 독일의 내륙에 위치하잖아요. 여기에 지명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루르, 로렌, 작센, 자르 중에 프랑스의 원료 산지 공업 지역이 로렌이다. 요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게 루르인지 자르인지 작센 여기 있고 루르인지 자르인지는 알 필요가 없고 독일 내륙에 위치하니까 원료 산지에 발달한 1번, 제일 첫 번째 발달한 공업 지역이다.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지역요. 자, B는 위치 아셔야겠죠. 여기가 소피 앙테폴리스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CS 기후 첨단 산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니까 틀렸고요. 자, 3번 C는 시애틀이죠. 스타벅스. 에스타라북스, 에스파냐로는 에스타라북스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고요. 이 보잉이라는 아주 거대한 항공사 의 본사가 위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지는 바로 디트로이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가 위치한 스노우벨트는 현재 공장들이 많이 떠나서 러스트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답은 4번이 되고요. 네, 철강 산업의 중심지다. B가 첨단 산업 지역 아니고 C도 아니다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권역은 세 개를 나눈 공간 단위 중에 하나이다. 권역을 구분한 기준은 의 문화 요소에는 민족과 언어가 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내신도 이렇게 출제 안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출제를 했고요. 자, 니은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가 되고요. 이스탄불은 튀르키의 수도가 아니라 수위 도시죠. 인구 1등 도시다라는 거 중요하고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지역지리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이스탄불은 서울보다 본초 좌우선, 즉 우리 아까 2번에 썼던 영국 런던
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가 되죠. 네, 동경 대략 30 이런 느낌. 그래서 가깝다가 되고 이 아야소피아는 이제 크리스트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 섞여 있습니다. 원래는 크리스트교 즉 동방정교의 성당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슬람 건축 양식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동방정교의 건축 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종교 경관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맞지만 불교가 틀렸다. 크리스트교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줄글로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화산 지형 어렵게 출제할 수 없다라고 했죠. 네, 하와이입니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 기억 마우이 섬은 편서풍이 우세하게 부는 지역이다 아니죠. 위도를 보세요. 북이 20도죠. 따라서 무역풍이 우세하게 부는 지역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기억 하와이 마우이 섬은 두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열점에 나타나는 화산 지형이다. 교육관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디귿 리얼입니다. 빠르게 푸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순상화산, 즉 하와이 화산이 순상인지 순상인지 용암돔인지 성층화산인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순상화산이라고 제시해 준다면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어서 경사가 완만하다. 이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디귿과 레얼의 연강성 차이는 바로 뭐다? 무역풍, 동풍에 의해서 바람 바지 사면인 하나. 그러니까 라하이나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하나 지역은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 지형성 강수와 관련된 거니 개념. 답은 5번 디귿 리얼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7번입니다. 기니디의 공통점이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 산맥 공통점이 바로 뭐죠? 신기, 습곡 산맥, 신기, 조산대. 오늘날 판과 판이 충돌한 경계라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자, 불의 고리는 바로 뭡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죠. 따라서 디귿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오늘날 판의 경계에서는 분리든 충돌이든 어긋나 미끄러지든 모두 다 옳은 설명이 되고요. 판이 분리되어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은 아니죠. 왜? 신기, 습곡 산지, 조산대이니까요. 여기는 바로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해령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기억 디귿 2번으로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평 세계 지리가 대부분의 문제가 간단해요. 그런데 이 8번이라든지 19번이라든지 지역지리 문제라든지 굳이 이렇게 낼 게 아닌데 어렵게 조금 학생들을 빡치게 출제를 해서 등급컷이 이렇게 낮았던 것입니다. 자, 8번 문제는 그래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위, 2위, 1위, 2위, 1위, 1위 출제됐는데 지도에 가나다를 체크하는데 자, 요런 문제 나올 때는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 해석부터 하자고요. 가는 1등 종교가 A, 2등 종교가 B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눈으로 하면 헷갈리거든요. 나 실전에서 처음 보는 유행 문제 나왔을 땐. 자, 그 다음에 1위가 B, 2등이 C. 그 다음에 퍼즐 푸는 느낌으로 다는 1등이 C, 2등이 B.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특이한 건 뭔가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특이한 것부터 조지잖아요. 나와 난 특이하지 않죠? 나의 1등 종교가 다에는 2등이고 나의 2등 종교가 다에는 1등입니다. 따라 특이한 건 바로 뭐다? 바로 이 친구 가의 A. 요게 특이하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별 봅시다. 네팔은요, 힌두교가 1등이고요. 2등은 네, 불교의 성지라고 하면 부다가야랑 룸비니가 있죠.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룸비니, 네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인도랑 연결되어 접해 있어서 현재는 힌두교 신자가 많지만 또 네팔 하면 뭐 달라이 라마 근처잖아요. 달라이 라마는 티벳이지만 그래서 이 네팔은 불교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네팔은 힌두교가 1등, 2등이 불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곳은 무조건 알아야겠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이잖아요. 하지만 신할리즈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있지요. 이 신할리족이 불교, 타밀족이 힌두교. 요건 딱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레이시아의 1등은 이슬람교이나 여기 한 60%밖에 안 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없다. 여기까지 우리 딱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나와 다가 두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가 말레이시아가 되고 말레이시아 2등 종교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나다라는 얘기할 수가 없어. 비율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조금 더 문제가 리즈너블 하겠죠. 요 자료만 가지고 불교 1등 종교의 비율이 네팔 같은 경우와 힌두교가 더 높거든요. 스리랑카는 섬이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또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트교, 섬이어서 이슬람교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리랑카는 대표적으로 불교 국가이지만 불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대강 표시한 그래프? 어떤 형태의 자료로는 나다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되지가 않는다. 1등 종교의 비율이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가 가이고 말레이시아 2등인 B가 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개념 강의에서 설명했던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 국가인데 왜 다른 이슬람교 국가랑 다르게 이슬람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느냐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냔 말이지. 그렇죠. 말레이시아의 주된 계층은 중국에서 건너온 친구들이란 말이지. 화교들이라는 거지. 화교가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종교가 스트릭트한 걸, 이슬람교의 스트릭트한 그 문화를 참을 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1등인 하나 스트릭트한 이슬람교가 나타나지 않고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곳이 말레이시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등 종교가 말레이시아에서는 불교가 됩니다. 물론 인도랑 가까워서 실제로도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친구들은 되게 부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 석유 생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를 국민복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다만 말레이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평균 소득도 높고 1인당 GDP도 높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친구들은 가까우면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많이 건너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의 타밀족이 많이 건너와서 힌두교 신자도 꽤 많습니다만 불교가 더 많다라는 거야. 왜?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이 높지 않은 이유. 화교, 중국에서 건너온 친구들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니까 사회의 큰 세력이니까 따라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힌두교 뜬금포죠. 그래서 불교가 2등이다. 중국 불교니까요. 불교 신자 수가 제일 많은 게 중국의 2등이 타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B가 불교다.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C가 힌두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불교 힌두교이니까 나가 바로 스리랑카가 되고 다가 힌두교 불교이니까 네팔이 되겠다.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A가 이슬람교, B가 불교, C가 힌두교다.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8번이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다소 좀 난해한?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출제된 지금까지 평가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현 메타랑은 쉽게 출제한 메타랑은 좀 거리가 떨어진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평가는 출제를 했고 아마 출제의 의도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를 쉽게 출제를 하고 나머지 한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다. 그래서 공부하기 선택자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굳이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여러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그 사회에 크게 영향을 줘서 그렇고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힌두교보다는 불교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과서만 보고는 얘기할 수 없고 개념 강의라든지 선생님이랑 수업을 좀 많이 들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 극복 안 하면 어때요? 두 문제 틀어도 1등급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편하단 말이지. 여튼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마 정답률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만점 50점은
불가능했었던 거죠. 자, 1번입니다. 나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니죠. 요건 네팔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다 불교도와 힌두교도 간에 내전을 겪고 있다. 요거는 이제 스리랑카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선지 배열도 나다. 요렇게 두 개를 갖다가 무조건 아셔야죠.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A, 이슬람교는 발생 시가 가장 늦고요. 그다음에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것은 이슬람이 아니라 불교와 힌두교이고요. 전 세계 신자 수는 크이 흰 불이었죠. 따라서 이 흰 불이 되죠. A, C, B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튼 요거 말레이시아의 종교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배경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자, 9번도 지역지리 문제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A가 바로 시리아죠. 유대교의 성지인 통곡의 벽은 바로 네, 이스라엘에 있겠죠. 유대교의 성지니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잖아요. 통곡의 벽 뭔지 알죠? 그렇잖아. 네덜란드 반다이크 수비수가 통곡의 벽이잖아. 아직 김민재 씨는 통곡의 벽까지 되지 않고요. 네, 자, 니은입니다. 네, 유대교의 성지예요. 네, 농담이었고 유대교의 성지가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성지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치한다. B가 되고요. 메카, 메디나가 있는 것은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죠. 따라서 답은요, 딕을 리얼 해서 바로 5번으로 쉽게 풀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순위파 교도가 시아파 교도보다 많다. 네, 이란과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다 순위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위파가 다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었죠. 대학 갈 때는 수시로 가자 해서 수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D의 국교는 보편종교, 이슬람은 보편종교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교는 뭐다? 민족 종교가 되겠죠. 유대교이니까요.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ABC 경제 블록이고요. A는 유럽연합입니다. 스위스는 2020년에 스위스는요, EU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달러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겠니? 네, 남미 공동시장이 메르코스르가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단일 통화라는 거는 유럽연합의 유로화를 의미하고요. 이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단일 통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디귿입니다. A는 B보다 정치, 경제, 통합 수준이 높은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 A, B, C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뭐다? 네, 아세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USM카, 그 다음에 유럽연합, 바로 메르코스르가 가장 인구가 적습니다. 인 것이고, 자, 메르코스르에 이제 볼리비아가 추가되었죠. 그래서 2024년 다른 통계자는 다르게 요거는 쉽게 오늘날과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볼리비아가 추가된 하나, 둘, 셋, 넷, 5개 나라에 대한 메르코스르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내신형의 문제죠.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자, 버섯바위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요. 자, 2번입니다. 사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을 바다란다. 네,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다. 유수의 태적으로 형성된 선상지가 연결돼 있어. 바다, 물이 연속지, 유수가 많은 곳이 바다다. 뭐 이렇게 외웠었죠. 나머지 다 옳은 설명이고요. 특별한 거 없고요. 5번 볼까요? 가나다란 다 건조 지형입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리적 풍화가 우세한 것이죠. 건조 지형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물리적 풍화, 다른 말로 기계적 풍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기후 문제였고요. 서울과의 기온 차이입니다. 서울이 어떤 기후인데 정확하게 CW라는 것을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서울의 기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일단 기후적 체크해 볼게요. 호주의 저위도 지역 여기는 AW이고 이런 차이값을 묻는 문제일수록 선생님 뭘 강조했죠? 문제 풀 때? 그렇죠. 언제가 건기다. 시기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남반구의 윈터니까 7월 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모두 다 CFB이죠.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지역은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 뭐 근처쯤 되겠네요. 캘리포니아. 네, CS가 되고 네, 7월 건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서울과의 월 평균 기온 차이 기온 차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기온에서 서울을 뺀 값입니다. 즉 이게 양의 값이라는 것은 즉 차이 값이 양이라는 것은 X지역이 서울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강수량 차이를 봤더니 가나다 모두 7월 강수량이 적습니다. 서울보다요. 얘들은 7월 건기가 당연히 적고 CFB는 일정한데 서울은 우리 잘 알잖아. 경험했잖아. 그래서 서울을 기후를 갖다가 세지 교육까지 안 나오도록 알아야 돼. 왜 우리는 19년 20년 살았잖아.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래서 서울보다는 내 CFB는 7월 강수량이 적다라는 겨.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겨. 그럼 뭐로 접근해? 요걸로 접근해야지. 크게 차이 나는. 자, 그럼 먼저 특이한 값. 뭐가 특이하니? 가나다 중에 가가 제일 특이하죠. 서울과 비교해서 무조건 기온 차이 값이 1월과 7월, 12월 할 거 없이 다 양의 값이 나타납니다. 서울보다 무조건 덥다라는 겨. 어딜까?
열대기후, 열대기후. 요렇게 해석하는 거지. 가 딱 적어주고. 자, 그럼 이제 나와 다다이. 나와 다 중에서 특이한 값. 요게 특이하죠. 나가 특이하죠. 7월의 기온이 서울보다 매우 낮아요. 남반구. 7월 겨울. 그지? CS 기후. 7월. 서울과 위도 비슷해. 비슷한 기온 나타나겠지. CS가 뭐 최나널 기온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남반구이니까 7월이 남반구는 겨울이니까 항상 특이한 자료로 바로 나가 바로 여기 요렇게 하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다 요렇게 되는 거. 됐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료 해석은 특이한 값으로 조지자. 뭐가 기온이 특이하더라. 강수량 차이, 건기가 7월 건기, 7월 건기니까 얘기할 수 없어. CFB이지만 서울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값이야. 얘기할 수 없어. 라는 거. 그러면 이제 1월 강수량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월이 우긴 열대 기후이겠네요. 요걸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 CFB이다 보니까 상대로 강수량의 월별 차이가 작으니까 서울과 비교했을 때 1월 강수량 차이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안 나겠더라. 7월 강수량이 다보단 나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겠더라. 이렇게 뭐 우겨 넣어가지고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뭐 기온 차이로 압도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열대기후 서울과 어떤 시기니 상관없이 무조건 기온 차이 값이 양의 값이야. 서울은 북반구, 뉴질랜드는 남반구, 따라서 7월의 기온이 훨씬 서울보다 낮아. 왜 뉴질랜드 남반구 7월이 겨울이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깔끔 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도에 가나다 적어주고 문제 풀면 실수 안 합니다. 자, 가나다보다 남해계선까지 최단거리가 가깝죠. 자, 남해계선 우리가 1강 때 개념 1강 때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남해계선, 북해계선 그리고 경도잖아요. 그래서 이 남해계선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영도 30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계선이 남이 23.5도라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긴 이게 표시되어 있어서 조금 더 쉽겠지만 그걸 몰라도 남해계선이 호주의 가운데를 지나간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거리 하면 가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해계선 지나가는 곳 기억하자. 자, 나는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겨울 강수 집중률 어디가 높죠? CS 기후가 높죠? 따라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다는 나보다 1월의 낮길이 1월의 낮길이 길다. 1월에 태양 에너지 많이 받는다. 1월이 여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와 다는 7월에 알대 고압대 7월 건기 알대 고압대 건기 7월 건기 알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식량 자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에서는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계값에 변동이 칩니다. 그래서 쌤이 강조했던 거 올해는 에너지와 식량 자원에서 통계값 출제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잖아요. 애매할 때는 뭉뚱그려서 최근 10년간 해버리면 뭐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출제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쉽게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이니까 뭐다? 옥수수가 되는 것이고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네, 중국과 인도 1등, 2등 말고 다 아시아 국가니까 쌀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중국, 인도, 그다음에 미국, 뭐 러시아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는요, 생산 순서가 아닙니다. 가나다, 기니들이 순서예요. 그지? 중국이 중국 1등이 아니네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보통 이제 기니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 순서다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오케이. 자, 그래서 값 옳은 설명. 전 세계 생산량 옥수수가 무조건 1등이죠. 쌀과 밀은 비교할 수 없고요. 기원지 같은 대륙이 아니죠. 쌀은 아시아, 옥수수는 아메리카, 정확하게 라틴 아메리카. 쌀의 생산량은 베트남이 중국보다 중국이 1등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통계자료 중요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 간의 인구 구조고요. 독일과 브라질, 앙골라입니다. 쌤 강조했던 거 있죠. 아프리카 국가가 나오면 아프리카 국가든 대륙은 무조건 총부양도 1등이라고. 왜? 유소년 부양률이 높으니까. 왜? 유소년층 비율이 높으니까. 유소년층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청장년층 비율이 낮고 이에 따라서 총부양비가 1등일 수밖에 없다. 가가 앙골라 무조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는 노년층의 비율 분의 청장층 비율입니다만 분자값으로 가시면 되죠. 유소년 부양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자값인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이 선진국이다. 특히나 유럽의 선진국은 어마어마하죠. 네, 독일과 그다음에 브라질이 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북반구에 찬다. 앙골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쪽에 위치하죠. 산유국이 대표적으로 오펙 회원국에다 탈퇴합니다. 물론 요 내용이 지역 지리까지 공부가 안 된 친구라면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앙골라 위치가 안 떠오른다. 백지도 공부에 소홀히 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6평에 소홀히 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세모하고 푸셔야죠. 넘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대륙별로 했을 때 유럽만 100 이상이에요. 강조 많이 했던 거잖아. 유럽만 노령화 지수 100 이상이라고. 그래서 100 이상인 곳은 독일밖에 없다. 그래서 브라질은 100 이하이다.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건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총부양비, 초성으로 쓸게요. 총부양비 어떻게 계산하죠?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합이다. 이게 1번식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죠? 총부양비라는 것은 청장년층의 비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두 번째 계산 방법이잖아. 하지만 이런 거 사용할 필요 없이 아프리카 무조건 높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정확값을 몰라야 돼요. 자, 총부양비가 한 43, 노년부양비가 한 15, 따라서 유소년부양비는 무조건 더 많겠죠. 계산하지 않아도. approximately 대략값으로 계산해도 100 이하다. 옳은 설명이 되고요. 합계 출산율은 개도국에서 높죠. 따라서 가가 제일 높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요. 독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유소년층 비율이 낮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는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연령은요. 노년층 비율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높겠죠. 그래서 다가 무조건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도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에 비해서 매우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6평의 1컷이 4445 뭐 이렇지만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야. 식량 자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렵게 출제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인구라든지 도시는 훨씬 더 이거보다 좋은 어려운 문제들이 사설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수능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사 문제를 출제한다 했을 때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매우 쉽게 출제를 해버렸죠. 소비량 비율입니다. 생산량, 화석연료 생산량, 수출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량, 국가 간의 이동을 제외한 소비량을 갖다 묻고 있고요.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소비량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인도가 중요하죠. 인도와 중국은 석탄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 그지?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제 나는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환경의 진심이잖아. 녹색당이 제1 여당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환경의 진심이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잘 만드는 포르쉐라든지 벤츠, BMW, 아우디에서 내연기관의 종말을 갖다가 예고했죠. 또 독일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0으로 만들기로 했었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이 과연 맞나? 조금 더 생각해보자. 원자력을 다시 하는 추세 변화에 가려고 한다는 기사가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재생을 중요히 여기죠. 이번 이제 대선 때도 이 원자력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난투극을 벌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참 에너지 자원은 우리 앞으로의 인류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튼 유럽은 환경의 진심이어서 천연가스 소비 비율도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답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문제 말고는 지금까지 아무 여러분한테 문제가 되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이고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이고요. 여기 핵심 바로 뭐다? USMCA 체결로 마틸라도라 지역의 대규모의 제조업체가 등장하면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멕시코이죠. 공산품 수출 많이 한다 멕시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평가에서 많이 나온 게 칠레죠. 칠레는 구리 생산량 1등, 수출량 1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칠레에서는 구리가 전체 수출 품목의 5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구리 단일 품목이. 그래서 연료 및 광물 이 비율이 60% 넘어가는 요게 칠레겠구나인 것이고 나가 아르헨티나 그 넓은 땅에서 소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재배를 하는 거죠. 수출도 하고요. 따라서 대표적인 주요 곡물 수출국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이 됐었죠. 강조 많이 했던 거. 농축산물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특이한 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머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칠레에선 어떤 농축산물이 있니?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CS 기후에서 포도 이런 것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죠. 자, 칠레는 결국엔 또 선지는 백지도로 출제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았죠. 국토 면적이 칠레는 넓지 않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제일 넓은 브라질, 2등이 아르헨티나. 우리 백지도 공부할 때 이렇게 쌤 가르쳤잖아요. 가장 넓은 브라질, 두 번째로 넓은 아르헨티나, 그 사이에 피읍, 비읍, 피읍,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멕시코는요 총 수출액이 많죠. 그지? 인구 규모도 크니까. 그리고 USM카 체결 이후로 엄청나게 공산품 수출 많이 하니까 이 자료 해석이 아닌 개념으로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개념, 멕시코는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 이어서 2등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해서 세계 10등이 멕시코였다라는 것도 우리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뭐 리얼 답도 안 되는 거죠. 요렇게 문제 푸십니다.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쉽게 개념 그 내신 형태의 평가원 출제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그 선배한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문제의 컬이 기존 근데 6평이 좀 그래. 작년 6평 좀 그랬거든. 그래서 평가원 박사님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수능식의 문제는 아니죠. 절대적으로. 자, 여튼 그렇습니다. 한대기후지역의 일부 토양층 수직적으로 영구동토층이고요. 영구동토층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두께가 얇아진다. 네, 녹아버리는 거죠. 옳은 설명. 그다음에 최종 빙기의 영구동토층은 현재보다 저위도 지역까지 추웠으니까 옳은 설명이겠죠. 자, 활동층은요 계절에 따라 동결과 융해를 반복한다. 옳은 설명이겠죠. 여름에 융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름에도 이제 낮과 밤에 따라서 밤에는 동결하고 낮에는 융해를 하고 이래서 구조토가 형성되는 것입니다만 뭐 계절에 따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름 시기에는 융해를 하고 남은 시기에는 얼어있는 이런 느낌이니까요. 자, 디귿 구조토입니다. 빙설기후가 아니란 툰드라 기후다 해서 답 4번이 틀렸네가 되는 것이고 솔레푸악시 현상은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죠. 여름에 땅이 녹으면서. 오케이. 기본적인 개념 풀었습니다. 18번. 자, 도시 문제이고요. 이것도 너무 쉽죠. 영국과 타이와 탄자니아입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야.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어떤 곳이다? 세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그 점수 증가폭이 높아. 즉 도시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지역. 즉 개도국가일수록 도시인구 증가율은 높죠. 대륙으로 하자면 아프리카 가장 높고요. 따라서 도시인구 증가율이 최근 자료 가장 높은 가가 탄자니아, 가장 낮은 다가 영국. 그래, 산업혁명 시작된 곳이 영국, 도시화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영국, 도시화율이 높아 도시인구 증가율은 딱히 변동이 없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나가 가운데 가 리사의 나라 타이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에 위치한 런던이 있는 곳은요. 영국이 되는 거죠. 다. 자, 니은입니다. 다는 도시인구와 촐라인구보다 많다. 자, 도시인구와 촐라인구를 비교할 때는 도시화율로 접근하는 것이죠. 도시화율 50%를 기준으로 도시화율 50% 이상이면 도시인구가 더 많죠. 네, 영국은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도시화율 50% 이상이죠. 따라 도시인구가 촐라인구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 되고요. 디귿입니다. 가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일수록 많죠. 틀렸고요. 타이는 탄자니아보다 국가 내 2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탄자니아 아프리카 국가다 보니까 2차 산업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1차 산업 비율이 높고요. 오케이. 답은요. 4번. 이렇게 푸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종교 문제에 이어서 또 어려운 문제가 바로 1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즘 평가원 메타가 이런 지역지리라는 거지. 특히나 지도를 제시해주지 않고 아프리카 지도가 없네요. 국가별 지도가 없이 바로 줄글로 지역지리 개념을 물어본다라는 거야. 아까 아르헨티나, 칠레 국토 면적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백지동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개념 기출이 끝내고 있죠. 기출 끝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6평 현 평가원 메타에 반영해가지고 이런 백지도 공부, 지역지리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 소말리아 국경을 접하는 국가, 네, 고산지대. 요거는 뭐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평가 나왔으니까 알아야겠죠. 아프리카 연합본부가 위치합니다. 네, 에티오피아가 되고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가 되겠습니다. 저위도 고산 1월 건기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출제 많이 된 지역이죠. 이 에티오피아는 세계 인구 11등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또 중요한 나라이고요. 인도양과 접하고 즉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했네요.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나면 요걸 아셔야 됩니다.
빅토리아호의 일부를 포함하는 국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사바나 요거는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인도양과 접하고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난다. 아프리카 동쪽에 즉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나는 아프리카 국가라고 하자면 대표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과 바로 케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양과 접한다를 통해서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케냐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자, 다는요 요거죠.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 국가이다.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부지 말고요. 아부자가 수도인데 아부자는 이제 나이지리아 센터에 위치하고요. 원래는 기니만에 위치한 해안가에 위치한 큰 도시 라고스가 되겠습니다. 현저히 라고스가 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인구 도시 인구 중에서는 1등은 아프리카 인구 3등인 이집트의 수도이자 수도시인 카이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고스도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인구도 많고요.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기후가 고산지대다 보니까 여러 도시들이 동시에 발달하는 그러니까 특정 도시의 쏠림 현상이 좀 낮은 거지. 그리고 또 특히나 에티오피아는 농업 중심 국가이니까요. 몇 개 안 되는 아프리카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다른 인구가 많긴 합니다만 다른 인구가 많은 나라의 큰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튼 자 1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이도 백지도 문제죠. 국토가 바다와 접한 연안국이 아니죠. 내륙국입니다. 요것도 백지도 공부해 주셔야 되고 물론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구 1등인 나이지리아가 더 많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케냐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답은 3번인데 이 나아자를 통해서 케냐를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접근했다면 쉽게 맞출 수가 있고 접근하지 못했다면 일단 세모를 하시고 네, 니은 뭐 적도가 국토의 중앙부를 지나니까 북부 사라산 북부에 위치한다. 요거 답한 친구는 이제 세지에 공부를 다 안 했던 친구라라는 거죠. 적도가 지나가는데 사하라 사막 북부에 위치한 북부 아프리카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선지는 여러분이 고민했던 선지는 3번과 5번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라는 것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수도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아니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 어디가 더 인구가 많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렇죠. 나이지리아가 되겠죠. 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인구 1등이니까요. 또 나이지리아는 세계 인구 몇 등이야? 그래요. 4 플러스 2. 세계 인구 6등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11등 이렇게 외웠잖아. 나이지리아가 4처럼 보여가지고. 6등과 11등이니까 인구 규모 차가 엄청난단 말이죠. 그래서 라고스가 인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은 디그보다 인구가 많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아하, 케냐구나. 요렇게라도 푸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정. 나아가 케냐라는 거 쉽지 않았을 거야. 이런 기출 없었고, 백지도 공부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니까, 아직 메타 강의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든 라틴 아메리카든 어느 대륙이든 적도가 지나가는 곳은 또 남해 기선과 북해 기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적도가 관통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브라질도 많아요. 이거 브라질이래. 라틴 남아메리카도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나라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넓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적도가 지나가는 중에 케냐는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콩민공이 아니라 케냐인 이유는 바로 요거야. 인도양과 접하고. 알겠지? 그래 뭐 케냐, 탄자니아는 사바나 기후잖아요. 탄자니아는 세렝게티 초원이 있고 사바나 초원이 발달해 있어서 우리 실리콘밸리, 뭐 실리콘 도크, 실리콘 글렌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리콘 사바나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첨단 산업 지역이.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케냐, 첨단 산업, 실리콘 사바나 공부하는 거 아니다. 요걸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백지도로.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모르더라면 3번과 5번을 통해서 5번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야. 1등 인도, 2등 중국, 3등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6등, 브라질 7등, 방글라데시 18, 방글라데시 8등, 러시아, 구소련 9등, 멕시코 10등, 에티오피아 모음 11, 그다음 12, 일본.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2등까지는 인구 순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두 문제 맞췄으면 뭐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오긴 합니다만 요 두 문제가 문제였죠. 뭐 나머지는 뭐 할 거 없습니다. 자, 1번 우기가 시작된 4월에 손가락 축제 열린 것은 타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타이처럼 고상가옥인 것 같긴 하죠. 하지만 멋진 눈구경 합장가옥이잖아요.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부터 시라카와고 일본 시라카와고 데스네 일본 느낌이죠. 그래 타이이고요. 자, 2번 이게 틀렸고. 여기는 이제 게르 울란바토르고요. 카나트라볼린 전통적인 지하관계 시설은 뭐 이란이라든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나타나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아오자이는 베트남이죠. 하지만 나시고랭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가는다보다 커피 재배 면적은 커피는 어디서 재배하지? 열대기에서 재배해. 일본같이 열대기 아니면 우리나라 비슷한 온대기에서는 불가능해. 베트남이 1등이긴 합니다만 아시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브라질에서 2등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비율이 높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1등. 몽골은 불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 5번. 이렇게 해서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별 지역지리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자료 해석은 쉽지만 선지력화 내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년 때 기출 때 지역지리 단원별로 줄글에서 국가, 빈칸은 이제 통계 자료나 중요한 뭐 아오자이 이런 건 빈칸 뚫어가지고 우리가 메타 강의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6평, 작년 6평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6평에 이 두 문제를 제외한 아까 그 종교 문제랑 요 19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8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뭐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내신으로만 세질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지. 나머지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오게끔 출제를 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백지도 공부, 지역지리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종교, 말레이시아 2등 종교가 불교다, 힌두교다, 크리스트교다. 셋 중에 뭐지? 크리스트가 아니니까 불교, 힌두교 중에 뭐지? 이런 거는 통계 자료를 따라락 다 외워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강의 때,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떤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배경 지식 느낌, 그 교육과정상 담겨있는 연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 푸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그 문제, 종교 문제 한 문제 틀려도 1등 무조건 나오게끔 출제를 하죠. 네, 여튼 이렇게 6평 해설 마치고요. 이렇게 6평 1번부터 20번까지 분석한 줄글 OX 빈칸 채우기 내용을 자료를 다음 주쯤 올릴 테니까 개념 강의, 기출 강의 듣는 친구들은 자료실에 다운받으셔가지고 PDF 파일로 올릴 테니까 패드로 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올해 가장 중요한 기출은 바로 뭐다? 올해 6평, 올해 9평입니다. 6평, 9평은 나온 내용 자료에 시라카와고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뭐 울란바토르라든지 게르 같은 거 이런 거 무조건 알 수 있게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 강의에서 봅시다. 7월 중순 이후에요. 오케이, 안녕.